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베이징 입성 김정은 바로 뒤엔 딸 주애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바로 사진으로 같이 보이시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지금 베이징역에 갓 도착해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딸 김주애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최선희 외무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전용 열차를 타고 갓 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에 있었던 딸 주애 양. 후계자 확정이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 국힘 야당 말살 공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라는 거죠. 서울에 있는 이 사무실, 대구에 있는 사무실, 집 전반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 내란 특검이 현역 의원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강제수사, 압수수색이라는 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죠. 국민의힘은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네, 노란봉투법 의결, 이 교각사로 안 된다라는 거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교각사로는 안 됩니다. 소불 빼려다가 소를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폭주하는 노조에 견제 발언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반전 첫 정부가 되겠다라는 이런 주문도 같이 했는데, 네. 폭주하는 노조에 대한 견제 발언이란 이런 해석이 있는 가운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이 노봉법 더 센 상법 의결, 현대차 금융노조 파업입니다. 네. 노봉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더 센 상법을 의결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현대차도 파업을 한다고 하고요. 금융노조도 파업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대차는 무분규 7년이죠. 그런데 7년 만에 이번에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거. 이 임금 관련해서 금융노조도 주 4.5일제 등등을 내걸고 지금 현재 총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파업은 합법적 쟁의 행위입니다. 다만 교각사로는 안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 좀 공허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2차 소비 쿠폰 22일부터 당정 고액자산가는 제외합니다. 라는 거죠. 지금 1차 소비 쿠폰은 진즉 7월에 다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쿠폰이 지금 지급이 남았는데 언제부터냐? 오는 22일부터 이 지급이 된다. 근데 2차 지급은 100% 다 주는 게 아니죠.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한테만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위 90%는 다 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90%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고액자산가는 제외합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죠. 그럼 누가 고액자산가냐? 재산세 12억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이자 소득과 같은 어떤 금융소득 이런 2천만 원이 넘으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여기서 뺀다. 그러면 250만 명 정도가 빠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언제 주는 거야 하고 기다리는 10만 원이긴 합니다만 또 사실 10만 원으로 4인 가구 삼겹살 외식 한번 하기도 빠듯한 게 현실이죠. 네. 왜? 그만큼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이거죠. 네. 여기 보면은 마늘 롱 소세지 빵이라고 적혀 있어요. 3,790원. 롱 소세지 빵이 4,000원이 안 돼. 싸죠. 네.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요 싼 이 가성비 좋은 요 빵 위에 요런 것도 같이 적혀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냐? 빵의 소비자 물가 지수. 2010년, 15년, 20년, 23년 쭉 가면 갈수록 계속 올랐다.
그래서 2020년 대비 2023년에 무려 129%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요즘 빵값 비싸죠. 빵값 비싼데 이게 어디냐? 경제 관련한 이 유튜버죠. 이 슈카월드 990원짜리 소금빵을 내서 한참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만큼 중간 유통 마진 빼고 못 빼고 하면은 1,000원짜리 소금빵, 3, 4천 원 아니고 1,000원짜리 소금빵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 가치연 베이커리 팝업 스토어에서 지금 이런 빵과 함께 지금 현재 빵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정도입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일면 기사 중에 이 한국 빵값이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세면 빵 말고 배추, 쌀, 무, 시금치 다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 살짝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눈길 가는 기사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거죠. 로봇 청소기 요즘 없는 집 거의 없죠. 정말 많이 씁니다. 로봇 청소기는 중국산이라며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로봇 청소기 쓰다가 사생활 털릴 수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실렸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기사 내용을 쭉 보면 정확히는 요 앞에 중국 로봇 청소기 쓰다가 사생활 털릴 수 있다. 라고 쓰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이게 지금 현재 이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진흥원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6개의 이 로봇 청소기 보안 실태를 좀 점검을 해봤다고 해요. 4개는 중국산, 2개는 국산이었었는데 관련해서 여기 지금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나르왈과 드림이 에코백스는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서 불법적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이 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 유출에 취약했다. 내가 집에서 뭐 하는지 로봇 청소기가 외부에 의해서 강제로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내가 안에서 뭐 하는지 우리 집 내부 상황이다. 영상이 바깥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로봇 청소기가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찍어서 어디다가 보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실게요. 어디 거라고? 다시 한번 볼게요. 나르왈, 드림이, 에코백스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좀 이 인증 절차가 미비하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해킹으로 인한 영상이 외부 노출 가능, 사생활이 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세 개가 다 중국산인 거죠. 네, 관련해서 요건 좀 알고 있으면 대비하기가 충분히 쉽겠죠.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오늘의 눈길 가는 기사였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후계자입니다. 후계자가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베이징 입성 김정은 바로 뒤엔 딸 주혜양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요 도착 모습 바로 이 모습인 건데 아까 저 일면에서 같이 봤었죠. 저희가 영상 오늘 새벽 5시 30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영상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네, 밝게 웃고 있는 지금 이 김주혜 양을 좀 보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주혜 양이 이 후계자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자꾸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사실은 후계자인 척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 홍현익 이 국립외교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대체 지금 주혜 양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김주혜 양이 이제 후계자 확정이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확정까지는 아니고요. 네. 거의 뭐 유력시된다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인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네. 지금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웃 가장 강력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을 방문하는데 딸을 네. 저렇게 이인자처럼 이렇게 딱
두 번째로 내보낸다는 게 그렇죠. 설사 저 열차 안에 리설주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있다 그러면 더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거고요. 네. 사실 그 중국에서도 약간 거북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져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 국가에서 네. 이 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정권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중국도 안 그렇잖아요. 과거 소련에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런데 저렇게 딸을 멀쩡하게 후계자처럼 저렇게 한다는 거는 뭐 부인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1974년에 유경수 여사 시해당한 다음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딸로서 영예로서. 영부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이해하는데 부인이 버젓이 있는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후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말씀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인즉슨 후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열차 안에 리설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리설주까지 같이 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후계자 가능성이 거의 100%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김주혜 양이 후계자야 아니야 뭐 그 위에 오빠가 있다는데 유학을 한다는데 어떻게 된가 뭐 이런 얘기도 쭉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혜가 후계자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차곡차곡 힘을 받기 시작했던 이유 꾸준히 공개석상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지금 직접 보셨죠. 사실 이 김주혜 양이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는 약간 센세이셔널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후계자다, 입지가 다져지는 것 같다라는 게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후계자에 대한 생각이 좀 유력해 보인다. 중국까지 같이 온 걸 보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행의 나이가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데뷔를 하고 빨리 후계자로 노출을 시키는 거냐. 김정은 위원장 경우는 26살에 사실 확정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아마 남모르는 병이 있든지 건강의 자기 문제가. 건강에 자신이 없던지 네. 아니면 만에 하나 뭐 그 사고로 건강이 아주 악화된다든지 그럴 때 불안하잖아요. 북한이란 체제는 정상적인 그 후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자손이 할 수밖에 없는데 부인이 하든지 네. 인도 같은 데는 부인이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자기 건강도 문제고 자기가 건강이 아니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설사 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네.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요거 상태면 다른 집단 체제로 가기보다는 딸을 내세워라. 그리고 아마 김여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딸을 주애를 보좌하면서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자기도 더 왕성하게 활동도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보기에는 굉장히 서먹한 광경이고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김일성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어린 시절부터 데리고 다녔고 이제 후계로 키우려고 데리고 다녔고 후계자가 된 다음에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네. 외교에 대해서 견문을 넓혀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물러났고요. 김정일 역시 자기는 다자회담에 한 번도 안 갔지만 2010년에 그 동북 삼성에 가가지고
그 누구니까 후진타오 네. 주석한테 이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국이 대를 이어서 계속 친선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대장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김정일 죽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혹시 김정은이 남모를 병이 있든가 아니면 건강에 자신이 없든가 네. 아니면은 혹시라도 유고 상태에 당했을 때 체제는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렇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일 수 있다 때문에 언제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후계자 구도를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도 이 내부적으로도 좀 이 후계자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 게 아니겠느냐. 건강 문제든 내부 정치 문제든지 간에 어쨌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불안함이 있어서 후계자를 좀 빨리 내세운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사진을 보면 김주혜 양도 김주혜 양인데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러 나온 중국 쪽 인사가 누구냐. 누구야? 누군지 봐도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야? 중국에서 서열 5위라고 해요. 서열 5위가 지금 이 마중물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원장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먼저 도착했거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마중하러 나온 사람은 보니까 텐진시 당석이에요. 여기는 한 24위권. 네. 그러면은 여기는 5위가 나오고 거긴 24위가 나오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보다 북한이냐라는 거죠. 일단은 뭐 저기는 베이징이고 네. 푸틴이 도착한 건 텐진입니다. 텐진은 베이징에서 멀지는 않지만 베이징 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가기도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당대당으로서 공산당끼리 이제 연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의 자이치가 당 중앙서기처 서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 5위, 국가 서열 5위고 시진핑이 아주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총애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이제 미중 간에도 회담할 때 짜이치가 나오면 당신 말을 믿겠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시진핑의 복심이라고 하죠. 근데 네. 하여튼 5위고 푸틴은 24위가 맞았는데 그거는 베이징 텐진이란 차이도 있지만 당대당의 관계고 그리고 그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6년 만에 오는 거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뭐 1년에도 몇 번씩 만나잖아요. 뭐 그건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간에 푸틴은 뭐 베이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김정은은 6년 만에 이제 온 거고. 그래서 저렇게 예우를 갖췄는데 더군다나 누굽니까? 외사 판공실 주임하는 네. 왕이 외교부장.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장. 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나와서 하는 건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죠.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을 푸틴보다 더 우대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건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베이징이 아니니까. 네.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네. 지금 일단 확실한 건 왕이 외교부장. 사실 우리 눈에 더 익숙한 사람은 왕이 외교부장이긴 해요. 근데 왕이 외교부장 여기 지금 옆모습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왕이 외교부장에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흉해한다고 하는 가장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이 서열 5위 차이치 상무위원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푸틴보다 이 김정은이냐 이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온 지역이 달라서 텐진에 왔으니까 텐진. 그래서 네 나간 거고 여긴 베이징이니까 5위가 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와 북한 어디를 좀 더 중시해서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 요것도 좀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30일이었었나요? 러시아 이제 크렘린군 외교정책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착석을 한다고 나는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시진핑, 지금 이게 지금 뭐 보는 자리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오른쪽에 푸틴, 왼쪽이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오른쪽이 더 중요한, 우리가 보통 왼손잡이 아닌 이상 오른팔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푸틴이 있는 오른쪽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지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냉철하게 서열을 따진다면 푸틴이 2등이겠죠. 과거에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도 시진핑 쓰고 푸틴 쓰고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 섰으니까 아무래도 푸틴이 더 위일 텐데 네. 좌우니까 뭐 거의 같이 대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좀 섭섭한 사람이 베트남 주석 뭐 이런 사람들은 베트남도 꽤 큰 나라잖아요. 경제력으로 보면 북한보다 훨씬 세죠. 네. 이란도 저 중국이랑 친하고 그런데 네. 그런데 저렇게 김정은이 바로 옆자리에 갔다는 건 2등인지 3등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바로 옆자리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걸 아마 북한에서는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네.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는 저 세계적인 강국인 시진핑과 푸틴 바로 그 반열에 섰다라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구나가 되는군요. 굉장히 자랑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저기 말씀이에요. 다른 사진 있잖아요. 1959년 열병식 저 나오는데 이쪽 저기는 모습. 이제 마오쩌둥이 있고 네. 김일성은 주은래 있잖아요. 주엔라이. 네네. 주엔라이보다도 더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오쩌둥 바로 옆에는 호지명이 있죠. 호지민. 베트남의 주석 호지민. 여기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저 오른쪽 이쪽이요.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마오쩌둥이고요. 바로 네, 옆에 호지민. 마오쩌둥. 예. 아, 여기가. 예. 네. 그러니까 호지명 다음 그때는 베트남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렇죠. 호지민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음. 베트남의 공산당을 창시했고 네. 베트남을 결국은 통일시켰잖아요. 공산화시켰잖아요. 김일성은 공산화 못 시켰지만 공산주의로 본다면 네. 호지명은 통일까지 시켰잖아요. 근데 뭐 그 전이지만 호지민은 공산주의 지도자 중에서는 굉장히 그중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로 그들 사회에서는 네.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김일성이 저 뒤에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 바로 옆이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격상된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핵을 개발해서 저렇게 쳐주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진핑 바로 옆자리라는 거 사실 그 전에는 한참 멀리 떨어져서 있었는데 여기 마오쩌둥이었었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옆이라는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위까지 지금 격상시켜 준 거 아니겠느냐. 중국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저희가 요번에 온 김정은 6년 만에 중국에 온 김정은에 대해서 좀 깨알같이 볼 부분이 와서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메시지가 꼭 입으로 말해야만 메시지냐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방중 김정은 차번호 7.27193 미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7.27193이 차번호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차번호까지 봐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 차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7.27193 이게 거의 약간 암호 해독 수준 비슷하게 의미가 다 담겼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953년 뒤에 놓고요. 앞에 7월 27일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차 번호로 달고 왔다. 요 차 자체는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부터 열차에 싣고 온 그 차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심은 원장님 김정은 위원장이 요번에 전승절을 비롯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어떻게 보면 대미 메시지는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글쎄 뭐 김정은이 공식 발언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열병식에서 구경하는 거지 뭐 네. 연설은 시진핑이 하죠. 근데 저게 1953년 7월 27일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네. 근데 1954년 7월 27일이 6.25 전쟁 끝난 날이죠. 끝나서 휴전협정, 정전협정 네. 체결일인데 이 사실은 비긴 전쟁이에요. 비겼잖아요. 서로 간에 조금 땅을 뺏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그 대국이었던 미국한테 싸워서 안 졌다는 거죠. 안 졌는데 승전일이라고 이제 미화시킨 건데 우리는 이제 휴전협정일, 정전협정일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승전일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미국한테 굴하지 않고 미국을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당당한 의사 표시고 또 하나는 지금 승전 기념일에 갔잖아요. 네. 지금 승전 행사에 그러니까 그 중국의 승전 이 행사에 간 거니까 일본한테 뭐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북한도 역시 승전일은 7월 27일이야. 미국한테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중국한테도 잘 보이고 미국한테는 강력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엄청난 선전인 거죠. 저게. 차 번호판 하나하나마저도 사실상 선전 효과를 노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저희가 쭉 지금 살펴보는 게 열차에서 지금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누구랑 같이 왔지? 차가 이렇네, 차 번호가 이렇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렸는데 중요한 건 사실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을 하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베이징에 간 거죠. 그 일정을 좀 같이 볼 거예요. 열병식 일정.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지금 본 겁니다. 잠시 뒤 9시에 외국 귀빈들이 태난먼에 도착을 하고요. 30분 뒤에 시진핑 주석이랑 같이 귀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태난먼 성로에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시에 시진핑 주석의 기념 연설, 부대 사열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시 10분에 요쭉 뭐 비둘기 방사하고 열병식, 이 최종 열병식 좀 종료가 된다. 그리고 오후 1시에 가서는 이제 리셉션, 인민대회당에서 리셉션이 있을 예정이고 이제 밤 9시에 기념 공연 등등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8시 26분을 막 지나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곧 아마도 외국 귀빈들이 지금 태난먼에 도착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요거하고 사실 관심은 요 부분이에요. 지금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할 예정이다. 9시 반이면 기념 촬영을 할 거다라는 건데 그럼 이 사진 한 장에 원장님 푸틴도 시진핑도 김정은도 다 들어가는 건데 북중러가 한 자리에 모인 게 66년 만이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신냉전 시대의 개막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맞습니까? 신냉전 시대는 김정은은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하고도 거래해봤지만은 많은 이득을 받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미국한테도 뭐 거의 무역하는 거 없고 그런데 중국하고 무역이 90%가 넘어요. 러시아하고 한 3, 4%?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김정은이 중국을 저렇게 6년 만에 간 것도 러시아하고 너무 가까워져서 균형도 맞추고 북한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10월 10일이 당창건 80주년이에요. 네. 북한도 꺾어지는 해요. 굉장히 큰 행사가 10월 10일 날 있고 거기도 열병식, 10,000명 이상 열병식하고 큰 체조 또 10만 명인가 참석해서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당대회를 해요. 당대회가 5년마다 하는 거니까 제일 큰 행사죠. 네. 그런데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지고 손 벌리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미를 챙긴다면 트럼프가 그렇게 만나고 싶다 하니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또 만날 수 있는데 2018년, 19년을 보면 그때마다 중국을 반드시 방문하고 가서 만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가깝지만 러시아로부터 오는 그 상당히 원조를 받지만 좀 아직 부족하고 중국한테 받고 싶고 그리고 여차에서 트럼프랑 만날 수 있으니까 시진핑을 만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진핑이 10월 10일 당 창건 행사에 와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일단은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 말부터 네. 김정은이 그 당 간부들한테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해라. 네. 이제 전환할 때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전환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끝내려고 하잖아요. 끝나면은 러시아로부터 아무래도 좀 우대를 덜 받겠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네. 러시아는 지금 파병을 해주니까 지금 북한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저렇게 멋지게 갔지만 네. 속으로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속내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손 벌리러 중국에 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요 대목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게요, 원장님.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항상 중국에 가서 먼저 약간 중국을 먼저 갔다가 미국을 만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기억에 나는 게
6년 전에 갈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만난다는 얘기를 미리 하러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때 있었긴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얼마 뒤에 실제로 그렇죠. 만나긴 만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한 게, 김정은 위원장은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한 번은 만나겠거니라는 생각을 마음에 이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유, 당연하죠. 그건. 임기 중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올해 안에도? 올해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간 거라고 좀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곧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난다는 건 아니고 네. 세상은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뭐 트럼프가 야, 그 9.19 저 싱가포르에서 우리 합의했던 6.12 네. 선언 그거 나 지키겠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뭐 한 번쯤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 정도 나오면 아, 그래? 그렇다면 한번 가볼까? 그런데 나 핵은 계속 가질 거야라고 조건을 달면서 만날 수 있죠. 그런데다 트럼프가 10월 말엔 지금 경주에 올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네. 트럼프가 판문점을 간다든지 네. 그 단지 이번에 판문점 가면 선을 넘어서 통일각이었던 그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네네. 거기로 판문점에서 약간 떨어진 그 맞은편 집 있잖아요. 평화의 집 맞은편. 네네. 거기로 갈 가능성도 있고 김정은이 바라는 원산에 갈 수도 있습니다. 원산까지요? 원산이 경주에서 해안선 따라서 가면 바로 올라가면 원산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원산이 지금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그 관광지구를 개방했는데 골프장 관광객이 안 와. 만들고 싶어 하는데. 관광객이 안 와. 네. 관광객이 안 오니까 러시아나 조금 보내주지 중국에 안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 임기 중에 만날 거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이고요. 네. 단지 올해 내에 만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특히 경주에 10월 말에 오는데 그 전후에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더 창의력을 더 발휘한다면 네. 푸틴이 김정은하고도 지금 가깝잖아요. 네. 동맹이니까 거기다 푸틴은 트럼프하고도 가깝고 미국 땅인 알래스카까지도 갔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러시아 땅으로 와라.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조금 헬기 타고 와가지고 그 나도 만나고 저 김정은도 한번 만나라. 아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포석이 사실 가능하다라는 그런데 말씀인 이제 거예요. 우리 정부나 저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이건 판단해야지. 여건이 돼야 되는데 네. 요는 지금은 한 김정은 반, 트럼프 반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획기적인 카드를 내밀면 네.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원산을 간다 그러면 기자들을 잔뜩 데려간다는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네. 트럼프는 이걸 세계적인 이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거나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언젠가는 조만간 좀 몇 년 내에 보긴 볼 거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에이펙에 우리 이제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김정은 위원장은 뭐 안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겸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쪽으로 가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에 우리 쪽에서는 누가 가 있느냐? 저희 그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지금 우원식 의장이 가 있죠. 네. 우지원, 좌태년, 박지원 의원과 김태년 의원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전승절 이 열병식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기자들이 나가면서 혹시 김정은 위원장 만나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방중을 결정할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방중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건 가봐야 알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원장님, 지금 가는 이 우원식 의장의 품 안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줄 에이펙 초청장이 들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직접 만나서 안 줘도 건네건네 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글쎄, 김정은 위원장 줄 초청장은 갖고 가실지는 모르죠. 만나면 주고 안 만나면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건 그 기밀이겠죠. 그런데 시진핑 줄 친서는 안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병석 의장이 이미 전달을 했거든요. 에이펙에 와주십시오. 전달을 특사 했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실 때 중국에 특사를 보냈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는 동맹이고 중국하고도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 이걸 의사 표시를 했는데 김정은도 초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쭉 들어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김정은에게 초청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초청장을 안 보냈는데 네. 조만간에 보낼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오겠다 그러면 우리는 환영이죠. 땡큐다. 환영인데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게 김정은이 베이징이야 자기 신변 안전이 되니까 가는 거고 남한에는 아무래도 자기 신변이 건강할 수 있다고 볼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자 정상회담이지만 베이징에는 중국하고 친한 나라들이니까 자기들도 푸틴이라든지 뭐 이란의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가까우니까 베트남 공산당 주석이잖아요. 그 사람도 같은 공산당이니까 만날 수 있는데 이 경주에 오는 에이펙 정상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시바 총리라든지 네. 호주의 총리라든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김정은이 과연 오겠냐. 그거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있더라도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내가 10월 말에 경주에 가게 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잠시 갔다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이건 그렇게 말리 안 알려졌지만 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헬기 타고 말씀처럼 원산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게 추정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또 여기서 또 푸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 때 이런 얘기도 했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좀 만나러 가서 겸사 좀 더 어디 좀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 어디가 어디냐라는 거죠. 뭐 이 판문가 아니면 더 넘어서 헬기 타고 원산까지도 넘나볼 수 있는 어떻게 상상의 나래를 좀 피면 거기까지도 좀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전승절이 단순히 전승절 열병식이 아니라 한미, 이 북미 그리고 한미 북까지 이 다 어떻게 될지 좀 이 남북미까지 다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땡땡 대전입니다. 땡땡 대전이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볼까요? 나경원 간사 거부한 추미애 법사위에서 선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제 법사위 진짜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장동혁 대표 대신에 법사위 간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간사 선임 자체가 안 된 상태예요. 왜 안 됐던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얘기 드리려 했는데 인사를 드릴 시간을 안 주셔갖고 그리고 회의를 해주더라고. 환영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 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의사 진행 진행 발언. 발언은 그러면은-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법사위 현재 1인만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야당 국민의힘의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이걸 갑자기 또 빼가지고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갑자기 나경원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추미애 위원장님, 육선 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이 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의회 독재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간사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요.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마치 이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고서 저도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분위기가 거의 뭐 약간 살벌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처음에 나경원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전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실에 가서 안건 이거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추 위원장이 만남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전체 회의였었는데 회의에서도 간사 선임권이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조관들이 다 추나대전이다, 추나대전이다라고 했는데 조현삼 변호사님.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간사 선임 자체를 그냥 막은 지금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대전이 성립됐다고 또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까지 뭐 거창하게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가 중요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당연히 뭐 상임위 중에서 가장 상원급이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상임위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까지 지내고 5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을 간사까지 선임할 정도인가라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통화 내역이 이미 나와 있는 바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원내 야당 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로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인가라는 부분을 짚어본다면 간사 선임 자체를 철회하고 새로운 간사를 임명하는 것이 원만한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 무슨 대전이고 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을 굳이 법사위에 간사로 두는 게 맞느냐, 국민의힘에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송경훈 이 변호사님. 남의 당 간사를 누구를 뽑느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전통과 관리에 현저히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는 대상인 피의자다라는 점만으로 국회에서 간사도 맡을 수 없다면 그것을 과연 민주당이 말씀하실 계제가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을 앉혀놓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인 국회의원들까지 법사위에서 포진한 가운데 그 사건 배당에 관해서 따져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로 불리는 국회의원이 5분이나 계시죠. 박균택, 양부남,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그리고 대통령실엔 또 누가 있습니까? 이태영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이장영 법무비서관. 이분들 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또 정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 문제가 있는데 그 헌법에 관한 주석서를 발간하는 부처인 법제처의 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적어도 임기가 끝나면 재판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의 변호인 출신들이 국회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요직에 포진하면서 이른바 베스트 11을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서 과연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사위 간사 선임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계제가 되겠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베스트 11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네, 지금 뭐 변호인단부터 해서 베스트 11이 쫙 포진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한테 뭐 이해충돌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 변호사님. 일단 앞서 말씀하신 뭐 김기표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전략 공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의 경선 과정을 거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대통령실 내에 임명된 비서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더 이상 반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스트 11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적절하게 보여준 것이랑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과 지금 나경원 의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 여기에 거론된 모든 분들은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긴 했긴 하지만 네. 이번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다른 사건들이 아닙니다. 내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란과 무관해 보이는 의원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충분히 선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물을 간사로 임명한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것인가.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안과 이 사안은 좀 다른 거 아니냐. 나경원 의원은 지금 현재 특검이 하고 있는 내란 관련한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그거랑 이건 다릅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법사위에서의 한바탕 전쟁 아닌 전쟁을 예상을 하고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 지금 초록색 재킷을 입었죠. 네. 근데 이 초록색 재킷, 나경원 의원이 초록색을 입은 건 좀 특별한 날이다라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언제 초록색을 입었느냐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전투복이다. 나경원의 전투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면 2019년 3월 10일 이때가 언제냐.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때, 요때 초록색 위아래, 요땐 진초록이었었어요. 진초록 위아래 정장을 입고 와서 그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연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했었던 그 불출마. 그때도 사실 진초록 이 재킷을 입었었다, 바지 정장을 입었었다. 다만 이제 이 2025년 4월 11일 땐 요 밝은 색이죠. 밝은 색, 어제 입었던 바로 법사위 입었던 그 옷.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요 밝은 초록색 이 재킷을 또 입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선 자신이 벌일 전투가 검찰개혁 공청회 건이나 아니면 특검 기한 연장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을 것 같은데 송 변호사님. 간사 선임부터 막힐 거는 약간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니냐.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허를 찔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국회 관례상 이런 일이 전례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예상 밖의 일이긴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법사위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허리가 뒤틀려 있습니다. 전전임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낙마한 이춘석 법사위원장부터 계속 이런 비정상적인 진행이 누적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육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국회 관리에서도 현저히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법사위의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추나 요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언론에서 추나 대전이라고 부릅니다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법사위의 비정상적인 의사 진행과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일종의 추나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요법을 시행하다 보면 네. 처음에는 이 허리에 손을 대면 악소리도 납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추나 대전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은 추나 요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처음에 악소리 나게 아프지만 이게 치료가 돼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조현삼 변호사님, 추나요법이라는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추나요법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야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결정한 것은 나경원 의원을 이번에 간사로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사위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여당과 그다음에 범여권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치료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사실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들이대는 게 맞겠죠. 지금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내란과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관저 농성에 참여했던 그 50명이 넘는 의원들과의 그런 문제, 당내 내부의 징계부터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치료의 대상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추나요법을 지금 하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또 세게 받아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어제 이 간사 선임 건 자체가 안건으로 아예 이 추미애 위원장이 올리지 않으면서 큰 소리가 나고 어떻게 보면 난장판, 아닌 난장판이 좀 벌어진 건데 이 난장판에 기름을 부은 게 이 발언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나경원,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추나대전의 법사위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건이 회의했어, 뭘 했어? 이런 식으로.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초선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왜 초선의원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옛날에 박정원 의원도 저보고 그랬어. 왜 초선의원한테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저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오선 의원이 초선도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군번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지금 제가 한바탕 정말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반말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받아치고 가만히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박지원 의원도 그랬어요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번이 어딨어라고 했는데 송영문 변호사님.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발언이 바람직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사실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래도 법사위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던 분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들어갔다면 박은정 의원이 큰 목소리로 뭔가 논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맞상대해 주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본인의 주장을 하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앞으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국회 문화는 엄연히 또 선수가 중요성이 있긴 합니다. 네. 3선, 4선 정도 돼야 중진으로 분류가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입지를 인정해주고 뭐 그런 문화들은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나경원 의원이 왜 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저 상황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 자체가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또 분명한 게 국회는 또 선수가 또 중요한 문화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좀 적절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 법사위에서 초선들이 누구 있었나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법사위에 소속된 초선들입니다. 초선, 지금 나경원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주당에서 김기표, 박균택, 이성윤, 박은정, 조국혁신당 박은정, 이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곽규택, 신동욱, 주진우 의원이 또 초선이다. 그 생각보다 또 초선이 한 절반 정도는 초선이 지금 포진해 있는 곳이 또 법사위다라는 건데, 근데 이 국민의힘의 초선인 곽규택 의원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도 나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 얘기하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셔서 제가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곽규택 의원님께서 왜 나한테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박근택 의원 똑똑히 알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세요. 초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 됩니다. 정확한 박지원 의원님의 워딩은 초선 의원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워딩이었다고
그런 것은 비단 뭐 초선 의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재선 의원도 삼선 의원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 근데 지금 또 곽규택 의원 얘기에 따라서 저희 또 영상을 또 찾아봤더니 조현선 변호사님, 박지원 의원도 초선이 정치 뭐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전 그 두 분의 그런 발언의 뉘앙스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다르다.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앞서도 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국회 선수가 있고 국회 선수에 따른 관례가 있고 국회 내에서 상임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발언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초선의 경우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게 연상이 되냐고 한다면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내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내가 검사 해봤냐라고 그랬어요. 그런 권위주의 의식이 나경원 의원에도 전혀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면 5선 의원이니까 초선, 재선 의원보다 본인이 더욱더 위에 있는 건가요? 상하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모두 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만약에 초선 의원을 배출한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선 의원을 배출한 지역 주민들보다 뭐 부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모두가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표출했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과연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발언할 정도면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 행동을 해왔을 것인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오선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주위에 보여줬을 것인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다. 그걸 통과시켜야 될 관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주장 자체를 이번 하나의 발언으로 해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뭐 추나 대전 이것보다는 지금 뭐 초선 의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살짝 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이 지금 태남먼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 80일 열병식에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9시쯤서부터 사실 귀빈들이 속속 이제 도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대신 지금 열병식에 참석을 했죠. 지금 현재 이 배우자와 같이 입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 입장을 할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도 실시간으로 좀 물려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면은 저희가 어제 법사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법사위가 근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가 지금 같냐 다르냐.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초선이 정치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와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는 좀 다르다라는 게 조현선 변호사님 말씀이었어요, 송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말을 제가 좀 풀어드리면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회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국회에서 이렇게 상임위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안건 상정도 해주지 않고 상임위원장이 특정 교섭단체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은 초선 의원이니까 이제 국회 2년 차여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20년 가까이 있어봤는데 국회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의 현저히 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경원 의원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상황이 워낙에 격앙되어 있다 보니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이 대단히 무리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전날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당일에 와서는 결국에는 그 안건을 상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큰 충돌이 빚어진 것이고 사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정치 번역기를 좀 돌려서 풀어서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짧게 조선은 가만히 있어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걸 풀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간사 선임 자체도
안 올린 적은 없었는데 그거를 초선은 모를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하고 좀 지켜보세요라는 긴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안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스크 쓴 이 사람이 누굴까 싶으실 수 있는데 기사 같이 보시죠. 네, 김건희 나도 목걸이 자수 서희건설 회장 휠체어 출석입니다. 네, 어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끌어주면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사실 지난달에 뭐 수술을 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휠체어가 둘 중 하나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특검 입장에선 주 변호사님. 아유, 몸이 안 좋은데 왔네. 휠체어라도 타고 왔네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허, 꼼수 부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 검찰이 태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글쎄요, 전자라고 해석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것은 특검팀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후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벌 회장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 휠체어 타고 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최근에는 김건희 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장면도 나왔죠. 과연 휠체어를 탈 정도로 위중한 상황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측 특검팀에 관련한 그런 진단서라든가 소견서를 제출했겠죠. 그리고 특검팀 일정도 충분히 조율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휠체어를 타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런 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과연 이봉관 회장한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인가는 좀 의문이에요. 왜 저런 결정을 했는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미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휠체어 같은 쇼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기자들에게 직접 밝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혐의에 있어서만큼은 참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 볼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봉관 회장이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글쎄 전략적이라고 한다면 좀 잘못된 판단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휠체어도 휠체어입니다만 어제 오전 10시에 와서 조사를 받고 어제 오후 5시쯤 지금 힘들다, 이제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이 귀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좀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이봉관 조서 열람 않고 돌아갔다. 이봉관 회장이 조서를 열람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송 변호사님, 조서를 열람하고 사인을 해야, 내가 열람했으면 사인을 해야 이게 나중에 재판 과정이든 뭐 기소를 할 때든 할 때 증거로 이게 쭉 첨부가 되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일 텐데 열람을 하지 않고 돌아간 건 기껏 다 진술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궁극적으로 열람을 마치고 서명이나 날임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단 퇴실을 했다가 아마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나중에, 적절한 추후에. 시점에 다시 와서 열람 절차를 마치고 서명 날임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날에만 반드시 조서 열람 절차와 서명 날임이 맞춰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언론에서 많이 아실 만한 대표적인 사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굉장히 그 조서의 양이 방대했던 데다가 본인이 또 대법원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날에 걸쳐서 조서를 열람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조사를 마치는 과정에서 조서 열람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를 한 것뿐이지 조서 열람을 거부했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열람과 이후에 이 서명까지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이 진짜 좀 안 좋았었던 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단 조사를 받고 들어갔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 데 있어서 이봉관 회장의 이 자수서가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익히 지금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수서까지 제출한 이봉관 회장,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한국일보. 판검사 사위만 3명.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목걸이 청탁 이유는 네. 대체 여기 지금 이 제목에 나와 있죠. 이봉관 회장의 이 사위가 판사 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셋인데 그래서 서희라고 이름을 졌다 그러죠. 딸이 셋인데 막내딸도 검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판검사, 사위도 판검사, 딸도 검사. 그런데 왜 굳이 목걸이 청탁을 했을까라는 취지로 제목이 걸려 있는데 조현상 변호사님. 근데 기사를 쭉 읽어보면 답은 나와 있진 않긴 해요. 네. 그럼 왜 목걸이 청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른다고 한다면 사위를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본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가조창기도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참석을 요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2022년 말에 참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확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단지 이 정도에 그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입장에서는 자녀들 중에 3녀의 경우에도 검사 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위들의 경우에도 검사와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건설업 특성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법조계와의 인맥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단지 사위의 그런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서희건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사법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봉관 회장이 주장하는 자수서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도 폭넓게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1억 원 정도의 그런 목걸이와 브로치 그런 정도에만 그칠 것인가? 네. 더한 금품이 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처럼 현재 알려진 거는 맞사위, 이 검사인 맞사위의 이 어떤 공직 자리를 요청을 했다. 그리고 조창기도회에 당시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을 했다라는 걸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죠. 그런데 뭐 지금 제목을 보면 아니 이미 뭐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청탁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정치 쪽으로 또 이 맞사위를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서희건설 회장은 내가 목걸이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 여사는 나는 청탁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나온 보도죠. 김 여사 뭐라고 얘기했나 같이 보겠습니다. 목걸이 이봉관 회장한테 받은 게 맞다.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서희건설 회장 사위의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건 요거는 부인했다는 겁니다. 왜? 박성근 전 검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봉관 회장이 내밀한 부분에서 거짓 변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송 변호사님 받은 거는 맞는데 청탁은 없었거든요 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같이 있지 않으면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또 사실 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탁이 없었다는 김건희 씨의 말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건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중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남편인 대통령에게 아무런 전달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알아서 유능한 검사니까 발탁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총리에게 추천까지 했다는 것인가? 사실 잘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법관 앞에서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신뢰값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라고 불리는 보석류를 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본인이 내가 청탁을 했노라고 자수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처벌을 감수하면서 자수서를 낸 사람과 지금 처벌을 피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김건희 씨 간에 네.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아마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실을 규명해가는 작업들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만약에 청탁이 없었다 그러면 목걸이를 왜 줬겠느냐라는
어떤 합리적인 좀 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말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하는 말보단 이봉관 회장이 하는 말을 특검이 더 믿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봉관 회장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청탁 내가 먼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22년 4월 중순에 귀걸이 브로치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제가 회사에 도와드릴 게 뭐 없습니까? 라고 먼저 물었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게 사위가 인수위를 마치고 자리가 있다면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미 사위가 인수위에 있기에 내가 그래서 이후에 자리가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조윤선 변호사님. 양쪽의 얘기가 지금 완전히 다른 거죠. 김 여사는 청탁을 받는 박성공 검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먼저 여사가 나한테 도와줄 거 없냐고 해서 내가 그냥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한 거 약간 이런 뉘앙스가 지금 담겨 있거든요. 양쪽 말이 다릅니다. 양쪽 말이 다르기도 하고 양쪽 말 모두 다 신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이봉관 회장의 진술도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선의로 지금 1억 원치에 해당되는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의도 없이 의사 없이 제공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가 도와드릴 것이 없냐라는 질문에 그제서야 사위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는 않죠. 저는 아마 양측 모두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분히 이봉관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위에 대한 그 인사청탁일 수가 있겠죠.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금품이 오간 것이 저는 단지 목걸이라든가 브로치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금품이 오갔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인사청탁뿐만 아니라 서희건설의 그런 각종 그런 사법 리스크라든가 각종 운영과 관련된 그런 요청도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야 본인이 최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건넨 이봉관 회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우 변호사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일단 이봉관 회장은 처음부터 단순히 사위에 대한 인사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내심의 동기에 어떤 것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냐면 이봉관 회장은 과거부터 이제 정권과의 접점이 조금씩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실세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나중에 이명박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었던 이상득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봉관 회장이 경희대 출신이어서 경희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2012년 당선 때 본인이 직접 꽃다발을 건네주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정권과의 접점이 쭉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접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태이다 보니 뭔가 그런 금품을 제공하면서 정권과의 접점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추론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이 규명을 할 거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봉관 회장은 왜 인사청탁을 인정을 하는데 김건희 씨는 부인하고 있는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만약에 이 문제가 의율된다면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단순히 알선수재를 넘어서 사실은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의 그 뇌물수수 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청탁을 인정하는 순간 알선수재에서 끊기지가 않고 뇌물수수의 공범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탁을 받았다는 점만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겠는가는 전후 사정을 미뤄볼 때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지금 뇌물 수재냐 아니면 알선 수재냐 지금 형량이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준 사람도 이 벌을 받느냐 아니면 받은 사람만 벌을 받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뇌물 수재와 알선 수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있어서 나는 뭐 대가성 이런 건 난 전혀 몰라요. 난 청탁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김 여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지금 사실 제가 쭉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뭐 목걸이 뭐 받고 뭐 이 서희건설제 나토 3종을 받고 누가 청탁을 했니 많이 이런 얘기는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내란 특검에서도 김 여사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건희 방어위해 계엄, 내란 특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에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2월 1일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양지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한테 전화를 해서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윤 전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 준비를 지시받고 포고령을 준비해서 12월 2일에 윤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걸로 조사가 됐다. 이게 좀 줄줄줄줄 좀 글로 써 있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저희 그래픽으로 좀 같이 볼까요? 날짜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특검의 시각입니다. 특검의 시각은 지금 작년 11월 30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한테 계엄 선포 준비를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이 하루 이틀 뒤에 12월 1일에 김건희 특검법 진행 상황을 갑자기 김용현 국방장관이 확인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 윤 전 대통령이 요 당시에는 거의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을 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합시다. 진행해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튿날에 12월 3일 계엄이 선포가 됐다. 그러하니 지금 요 얘기는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쭉 봤을 때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될까 봐 계엄으로 나아간 거 아니겠어라는 게 지금 내란 특검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금 근거로 보이는 건데 근데 이건 또 정황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공소장 변경이 정황만으로도 가능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특검이 지금 공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진술이나 그 밖의 사실관계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런 추론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2월 13일이죠. 8차 변론기일이 있을 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 국회 측 그 소추위원 대리인 중에 한 변호사가 김봉식 전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계엄의 동기에 관해서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하는 언급을 윤 전 대통령이 했었다라는 취지로 그 김 전 청장이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때 김봉식 전 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법이나 뭐 그런 것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네. 과연 특검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라는 점에서 사실 좀 의문을 자아내게 한 장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엄의 진정한 동기에 관해서 완벽하게 의문이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단순히 어떤 넘겨짚기식이나 추측은 아니고 네. 매우 객관적이고 엄밀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공소장 변경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특검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단순한 정황상의 증거만으로는 고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 공소장이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어서 봤는데 싶으실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었죠. 오광수 전 민정수석입니다. 이 관련한 기사 좀 같이 보시죠.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한학자 변호 합류 논란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지금 총재죠. 근데 이 한 총재의 지금 현재 변호인단에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전 수석이 합류했다.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현삼 변호사님, 사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집권한 이 정부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태남원에 지금 도착을 해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열병식 행사장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바로 저 모습인 건데 지금 보면 지금 다 도열을 하고요. 아까 저희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한참 더 먼저 지금 걸어 나왔었고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9시 18분을 조금 넘은 지금 이 시각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 들어오고 있다. 다만 아까 우원식 의장은 배우자와 같이 걸어 들어왔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딸 주혜 없이 리설주 여사도 없이 혼자 지금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볼 때 리설주 여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확인이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도 아마 탄압문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뚜벅뚜벅 걸어서 레드카펫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까 저희가 일정 소개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일정. 열병식 일정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열병식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9시 19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죠. 지금 거의 다 지금 끝까지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이 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9시쯤에 이 외국 귀빈들이 태남원에 도착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9시가 좀 되기 전서부터 좀 더 일찍 이 1명, 2명의 정상들이 좀 들어갔었어요. 그 모습이 중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있었고 지금 이제 18분, 19분 요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간 거고 왜 들어갔느냐? 9시 30분 일정이 있습니다. 뭐냐?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같이 귀빈들이 기념 촬영을 할 거다라는 거죠. 30분의 기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명, 2명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의 요 기념 촬영을 할 때 요때 되면 또 저희가 요걸 좀 같이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오광수 민정수석 지금 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이 변호인단에 지금 합류했다. 조윤선 변호사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좀 많이 선택이 좀 아쉽죠.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닷새 만에 낙마한 이유가 여러 가지 차명 부동산 의혹 같은 것이 있어서 낙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정부에 부담을 줬던 그런 인사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팀이 주시하고 있고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한학자 총재의 변호를 맡는다. 그 다분히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발탁될 정도로 이재명 정부와의 신뢰가 두터운 오광수 전 수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직 특수통 검사이자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그런 영향력을 기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의도를 다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좀 많이 부적절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광수 전 수석의 입장이 분명히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뭐 지금 당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욱더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좀 아쉬운 감이 있다라면 약간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셔서 지금이라도 좀 심사숙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아직 뭐 명확하게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기사 속에서 오 전 수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 전 수석은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오 전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인즉슨 송 변호사님, 나는 많은 사람 중에 원오브됩니다. 내 역할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라는 취지로 사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저 말을 듣고 보면 원오브됨이 아니고 오광수 변호사가 스페셜 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굳이 최근에 이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으로 임명까지 됐었던 오광수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사자인 한학자 총재로서는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전관예우죠. 즉 이 정권에 많은 인사들과 네트워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부터도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배려나 혹은 처분에 있어서의 우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부의 민정수석까지 맡으셨던 분이 저렇게 그만둔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도 좋게 그만둔 것도 아니잖아요. 차명 부동산, 차명 재산 의혹으로 인해서 낙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렇게 전관예우로 국민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맡았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원오브댐이 아니라 스페셜 원이라는 걸 좀 자인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오늘 만약에 입장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중에 심사숙고한 어떤 결과 입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세 번째 인물 가볼까요? 세 번째 인물 누구냐?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방통위원장이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대구시장 출마하냐 안 하냐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직접적으로 나왔었다라는 거죠. 일단 처음에 전한길 씨, 요 대구시장 출마 얘기,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이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짝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왔었죠.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대구시장 공천한다면 이진숙 대구시장 하셔야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경북대학교 저희 선배님입니다. 예, 저랑 만날 때 제가 선배님이라 하거든요. 저는 공천 같은 거 안 받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가야죠. 대구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예, 저는 뭐 그럴 만한 솔직히 능력도 안 되지만 설령 공천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양보하고요. 다 저는 평당우들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랍니다. 자, 그다음. 혹시 이진숙 위원장은 이 전한길 씨를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예, 압니다. 아, 그렇군요.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 대구시장 공천을 난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가야 된다. 이분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인이 저를 추천한다든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요,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연결시키는 드리겠습니다. 것은 좀 심하다는 전에 일이라고 PPT 생각합니다. 보셨을 네. 지금 보시면 계속 물어봅니다. 전한길 씨하고 알아요? 이거 뭐 공천 얘기 뭐 요거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근데 아니다. 나는 얘기를 같이 나눈 바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연결하는 건 좀 심한 일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지금 연결시키는 게 좀 심합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나를 추천한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연관시켜요?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본인은 법률이 보장한 방통위원장의 3년 임기를 다 마쳐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보다 앞서 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런 입장에서 원론적인 관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논란의 해결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직권 면직 같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적법 논란까지 있는 그런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법률에 따른 3년 임기를 보장하는 겁니다. 방통위는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직했으니 대통령 몫의 1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추천 3명 중에서도 2명이 민주당 추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빨리 추천을 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하면 야당 추천위원 1명이 빨리 추천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보더라도 3대1이어서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의결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기관을 정상화하려는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고 기관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내쫓는다든가 또는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요구를 했을 뿐인 사안을 빌미 잡아서 그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파열음이 커질 뿐더러 이진숙 위원장의 몸값만 높아지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간 이 상황을 해결하는 거는 간단하다. 그냥 임기를 마치게끔 해주면 된다. 직권면직하면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 몸값을 높이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이진숙 위원장, 네. 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 안 한다, 뭐 명확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임기를 마치면 출마가 불가능한 임기를 마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이 위원장이 직권면직이 되는 건지 대구시장에 나가는 건지 이제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길었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